론리플래닛 가이드북을 읽으며 해외여행을 다녔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성여행자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가 되고 싶은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하루키 위스키 여행책을 읽고 위스키 여행을 꿈꾸고 있는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싶은 라스트라다입니다. 그 여행을 가실 때도 론리플래닛을 들고 가실 건가요? 요즘은 제가 이제 론리플래닛을 마지막으로 구입한 게 2010년 몽골리아 여행에서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스마트폰 이후에는 이제 가이드북을 거의 잘 구입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게 한 2010년을 경계로 나뉘죠. 그렇죠. 예. 아이폰 이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교보문고에 가서 론리플래닛을 구입하는 걸로 아마존닷컴에서 구입 안 하시고 교보문고 비싼데. 네, 그때는 이제 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좀 약간 보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론리플래닛을 네. 비닐을 꼭 싸놔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어떻게 했냐면 네. 국회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오라. 네. 팁이에요. 꿀팁. 국회 도서관에 참고 열람실에 가시면 론리플래닛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열람해서 충분히 보시고 아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종이책을 마지막으로 산 거는 2010년 몽골 여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론리플래닛 이북도 나오잖아요. PDF 파일 한번 산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사이트에서 산 게 마지막으로 구입한 게 이제 2014년에 에티오피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구입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론리플래닛은 가이드이지만은 우리 시대의 여행책들에서 꼭 한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여행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여행자,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꿈꾸는, 그 다음에 자유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정말 그, 론리플래닛이, 그렇죠. 네. 별명이 서바이벌 바이블이었거든요. 서바이벌 키트. 네. 그래서, 생존 성서 같은 네.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미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낭족들의 배낭 여행을 빚었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책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론리플래닛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다 뿌려버렸나 너무 네. 궁금해서 또 네. 토니 휠러 씨 그렇죠. 그분 책을 네. 읽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자서전을 읽은 네, 건가요? 읽었어요. 네, 네.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네. 역시 미슐랭님은 또 처음에 이렇게, 부인하고 네. 여행을 하다가 이 사업 계획을 컨셉을 네. 잡았다고 하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잘 여행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다 알려주다가 이제 귀찮아서 책을 써버린 거죠. 깨닫는 바가 없으십니까, 라스트라다님? 있습니다. 네. 책 언제 쓰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네. 이제 부인과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한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한국에도 사실 왔었거든요. 아, 그쵸. 토니 휠러가 한 두세 번 왔는데 이분의 이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휠러. 뒤에 휠러 말 그대로 바퀴를 바퀴.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정말 이름 따라 그 자기의 운명이 이제 그 진행이 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이분이 여행을 했던 게 뭐냐면은 70년대에 런던부터 육로를 따라 아시아를 관통을 해서 호주까지 여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70년대 대표적인 히피 트레일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길이에요. 네. 제가 서양에서 여행자들, 특히 일본의 나이 많은 여행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70년대 이 길을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이 그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정말 히피의 천국이었대요. 맞아요. 아프간 전쟁 이전에 통과했던 그러니까 탈레반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정말 히피의 천국이었다고 굉장히 아프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두 부부가 호주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부엌 키친 테이블에서 손으로 글씨를 써서 호치키스로 복사를 해서 찍어서 최초로 팔았던 게 론리플래닛이었죠. 그렇게 책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좋은 알겠습니다. 노트북을 갖고 왜 안 쓰세요? 근데 저는 이 이제 토니 꼭 휠러 쓰겠습니다. 부부의 여행 네. 루트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 굉장히 많은 히피 끼가 있는 여행자들이 이 루트를 선호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딱 한 군데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네.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의 치타공 정글은 육로 통과가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 뭘로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기. 그때 배를 그래서 탔거나 아프간 비행기밖에 없었겠죠. 루트를 뚫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를 왔다 네, 치고 네. 거기서부터 발리를 가려면 네네.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치타공 정거는 지금도 육로 통과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는 배를 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못 들어서 네. 순수 여행자 관점에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뭐 배는 우리가 여행자들이 비행기는 인정을 하지 않아도 배는 인정하죠.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배는 인정합니다. 네. 우리- 음악 덕후 관점에서 또 라스트라담 여기 음악 얘기하실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론리 플래닛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외로운 행성. 그쵸. 근데 사실은 이 이제 론리 플래닛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재밌는 게 이 토니 휠러의 부인인 모린 휠러가 조카크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80년대에 뭐 Unchain My Heart 부르고 그다음에 Up Where We Belong 이런 노래를 부른 조카크의 노래 중에서 스페이스 캡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이제 가사 중에서 영어로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행성, lovely planet을 잘못 들은 거예요. lonely planet으로. 그런데 이게 딱 들어보니까 어감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출판사 이름을 쫙 차렸는데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사실 그 출판사 이름이 만약 론리 플래닛이 아니라 러블리 플래닛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왠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요. 무슨 할리퀸 출판사였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로 로맨스 소설 쓰나 막. 론리 플래닛 하니까 왠지 좀 외로운 행성 하면서 네, 신뢰가 팍 여행자 그리고 여행자에게 좀 팍 와닿잖아요. 그렇죠. 여행자들은 항상 외로우니까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네. 제가 론리 플래닛에서 제일 많이 샀던 시리즈가 물론 당연히 인도인데 네, 인도를 네. 제일 많이 갔으니까 네. 인도에서도 제가 또 논문 쓴다고 리시케시 부분을 많이 읽었었어요. 네, 네. 근데 리시케시 부분에 보면 그 설명이 정말 시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네네. 네네. 론리 플래닛의 특징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건조한 건조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그렇죠. 잘 전달하면서도 때때로 굉장히 위트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읽다 영어가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네, 예. 읽다가 보면 배꼽 잡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 이게 론리의 매력이에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두 분 다 각자 집에 있는 론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이사 갈 때 버릴 거예요. 그래요? 네, 어쩌라고 진짜. 저는 이번에 15년 만에 이사를 하면서 네. 론리 플래닛을 이번에는 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 버리고 다 싸들고 왔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네. 책을 한 2천여 권 정도를 버렸어요. 네. 트럭이 와가지고 다 실어가서 네. 그걸로 이제 소고기 사 먹었어요 집에서. 근데 책들을 버리면서도 론리는 한 권도 못 버렸어요. 아, 못 버리겠더라고요. 나하고 손때가 같이 그 여행을 네. 다닌 아이인데 저 네. 전투 동지죠. 너덜너덜하잖아요 이미. 못 그것도 뭐 버리겠어요. 20년 전, 뭐 15년 전 옛날 이제 버전. 뭐 정보로에서 가치는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네. 오로지 그냥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네. 근데 제가 론리를 처음 접한 거는 인도 여행 때인데 네. 그때 이집트에 있다가 뭄바이를 해서 인도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긴 여행 때라서 여행 가이드북만 6, 7권이 배낭 안에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썼던 여행 가이드북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세계를 가다. 네. 네. 당시 지구를 걷는 법의 한국어 번역판이죠. 그래서 그 세계를 가다 인도판을 가지고 갔는데 도착해서 뭄바이에서 거기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파란 책을 보는 순간에 그날 빌려서 그거 읽어보고서 그 세계를 가다를 그날 버렸습니다. 네. 무겁기만 하고 이건 도저히 필요가 원래 없어서 그게 세계를 헤맨다 했잖아요. 헤맨다 했죠 이름이. 쓸데없이 종이만 좋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 헌책방 가가지고 론리 남들이 여행자에 네. 버리고 간 걸 하나 샀어요 네, 인도를. 네. 그래서 론리 인도판을 가지고 여행을 했죠. 네. 지금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모르는 지역 갈 때는 일단 론리부터 삽니다. 저는 한국 가이드북 한두 권 사고 론리도 반드시 삽니다. 네, 예전에 그 론리에 얽힌 또 여러 가지 그 전설이 있는데 뭐 이라크 전쟁 당시라든지 아프간 전쟁 때 미군들도 론리 플래닛을 구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네, 네. 뭐 CIA 정보보다 더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준 여행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시대를 지나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조금 저는 양상이 달라진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한비아 이후의 여행 작가인 김남희 씨가 나왔죠. 그렇죠. 김남희 네. 씨가 또 한 획을 그으셨죠. 그렇죠.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이 제목부터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한비아는 굉장히 남성적으로 나 용감해. 나 어디나 다 갈 수 있어. 그렇게 내세웠는데 김남희 씨는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럽다. 근데 이게 평범한 여성들이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 이 장소가 산티아고였나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분이 시리즈를 4권을 내셨어요. 네, 2000년대 네. 초반에. 네. 예. 그래서 까미노 데 산티아고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걷기 좋은 길들, 뭐 일본의 걷기 좋은 길들, 뭐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셨어요. 예.
근데 이분의 이제 글들을 보면 네. 그 소영웅주의도 없고 그렇죠. 과장도 없고 네, 네. 너무 담백해요. 너무 담백해요. 그래서 네. 읽기가 편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분하고 저는 패친인데 제가 맨날 좋아요 일방적으로 누르고 이분은 저 누군지 모르는데 네. 저도 패친인데 이분이 저를 모르세요. 네. 아, 다음에 저도 한번 패친입니다. 모시죠. 네. 근데 이분이 항상 책을 많이 읽고 생태랑 자연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지금까지 여행자들하고 다른 패턴으로 그 여행 이후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좀 독보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지금도 때는. 여행 꾸준히 하시고요. 계속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김남희 씨 이후에 또 어떤 유명한 여행 작가 마음에 드시는 분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네네. 정말 그 서점의 한 코너가 여행기 정도로 정말 네네. 그 지역별로 그다음에 다양한 여행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여행 작가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렇게 그 과거에도 그 여행기를 읽을 때 어떤 그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의 기록, 뭐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보다도 좀 이렇게 그 관찰자적 시점이 잘 드러나는 여행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저도 그런 거 보니까 좋아합니다. 예. 주로 이제 그런 여행기들이 아무래도 서양이 좀 그런 게 강해요. 아하. 그 3인칭 시점에서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여행기들을 좀 많이 읽었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행기가 보면은 또 주제별로도 또 많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여행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그렇지만은 이미 일본은 그런 것들이 이미 80년대도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사다 지로라는 소설가가 쓴 여행기 보면은 여행기 제목이 카지노예요. 카지노에 대한 여행기인가요? 전 세계 특히 유럽의 그 아름다운 카지노에 들러서 네. 도박을 하면서 네. 그 카지노 술래기를 여행 그 책자로 아니 낸 거예요. 라스트라님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겠죠. 예, 그런 네. 거라든지. 네. 아사다지로가 원래 글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팬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미슐랭님이 제게 선물한 그 커피 견문록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봤어요. 선물이 아니고 지금 뺏어 가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미슐랭님이 저한테 빌려줬던 그건 제가 왜 안 갚아요? 지금 빌 브라이슨 책. 토니 모리슨인가? 빌 브라이슨 제가 돌려드리지 않았나요? 책 저한테 빌려가서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돌려드린 것 같은데. 근데 네. 빌 브라이슨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팬들이 좀 많은데 네. 제가 읽어보니까 빌 브라이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은 굉장히 유머 코드가 있어요. 네.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는데 이제 단점은 제가 좀 읽어보니까 약간 어떤 게 있냐면은 서구 백인 남성 중심의. 그렇죠. 서구 네. 백인 남성 특히 그것도 그러니까 영어권 네, 맞습니다. 원어민이라는 그 특히 영국 남성이라는 좀 그런 시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보면 좀 억지 웃음을 웃게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뭐 책은 누가 있냐면은 사실은 제가 소설가로서의 하루키의 소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하루키의 그 산문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키가 이제 산문집을 여러 권 냈는데 여행 서적을 2개를 냈어요. 하나는 이제 하루키의 위스키 여행, 성지 여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하루키의 여행법이라는 책인데 네. 이 하루키의 여행법이라는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여행을 다닌 장소에 하루키가 가본 장소가 겹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두 곳, 제가 가본 장소와 하루키의 여행법에 나오는 장소 겹치는 장소 두 곳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 중국에 보면은 내몽골이 있거든요. 내몽골하고 몽골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이제 굉장히 오지예요. 가기 네. 어려운 그 하린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역사적으로 일본이 예전에 전투를 해서 크게 한번 진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재로 만든 게 장동건이 주연했던 영화 마위의 이제 첫 장면인데 하루키가 거기를 찾아갔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가봤거든요. 네. 그 근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그때 산 크리스토발 델라카사. 저도 거기 사랑합니다. 치아파스. 네, 또 그게 또 하루키 여행법이 나와요. 아하. 하루키 여행법을 읽다 보면은 네. 저처럼 역시 이렇게 막 덜컹덜컹 거리는 버스를 타고 그 치아파스의 산맥을 넘어서 네. 막 올라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키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행 서적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여행자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서 온도로드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박준 씨라는 분이 몇 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렇죠. 온더로드에서 카오산 로드
태국의 가오산. 태국이요? 예, 네. 여행, 세계 여행자들이 중심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만난 한국인 8명의 이야기. 외국인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 한국인 아니에요? 그때 외국인인데 보니까 어쨌든 외국인들도 예, 예. 인터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 대상이 돼서 그래서 또 여행자들 인터뷰를 한 책이었죠. 예, 예. 근데 이 온더로드라는 표현이 사실 제일 유명해지게 된 거는 이제 잭 케루악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이죠. 근데 미슐랭님이 이 책이 집에 또 영어 원본이 있다면서요. 이거를 한 번은 꼭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다닐 때마다 헌책방에서 꼭 마주치는 책이에요. 아, 특히 그래요? 외국 네. 여행자들은 이거를 네. 거의 신봉하죠. 그렇죠. 안 바이블처럼 읽은 애가 들고 없어요. 다니죠. 예. 저는 이 책에 대한 소문은 소문과 명성은 굉장히 일찍 들었지만은 이 책을 실제로 접했던 거는 이제 그 2005년에 그 동남아 110박 111일 그때 여행 당시에 베트남의 그 나트랑 있잖아요. 나짱. 야짱. 거기 이제 여행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소년이 해적판 영문 소설을 막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라고 해서 저보고 그때 다빈치 코드를 들고 와서 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다른 여행자가 보고 저한테 중개해서 안 산다고 손을 흔들었는데 내줬는데 딱 바구니에 보니까 잭 케루악의 온도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그때 당시에 $5 정도 해당하는 돈을 주고 딱 샀어요. 운명적인 만남.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반쯤 있다가 정말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온드로드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길에서 벌어지는 모험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어디 가서 술 먹고 잤다. 또 내일은 어디로 한 이만큼 이동해서 술 먹고 잤다. 딱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이 잭 케루악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히피라는 말은 히피 세대라는 말을 많이 알잖아요. 네. 60년대 말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 제가 미국에서 꼭 20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그때 태어나고 그렇죠. 싶다. 그 60년대 말에 우드스탁 네. 그 락 페스티벌하고 뭐 베트남 전쟁 때 반전 세대인데 이전에 이제 50년대에 보면은 그 비트 세대라는 세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요즘 보면 우리가 힙스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힙스터가 사실 비트부터 이어져 오는 건데 딱 그거예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싫어하고 획일화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반문명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러면서 그 시와 그다음에 약간 그 우리 그 아시아의 그 일본 선불교에도 빠지고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보헤미안리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의 이제 그 아이콘이 보면은 이제 그 엘렌 긴즈버그라는 시인과 소설가로는 이제 잭 케루악, 그다음에 배우가 이제 제임스 딘, 뭐 말론 브란도 이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이 온더로드에 대한 환상이 강했는데 그때 반쯤 읽어보고 정말 내용이 똑같아요. 오늘 어디서 술 먹고 잤다. 내일 이만큼 걸었다. 네. 제가 20대 때 읽었으면은 굉장히 감동받았을 텐데 이미 그때 30대 한 중후반에 넘어가니까 약간 내용이 좀 일단 소설의 내용 자체가 펑크 스타일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서양의 히피 문화를 네. 이해할 때 뭐 네. 이해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 히피나 다름없는데 네. 두 가지 책이 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네. 호밀밭의 파수꾼. 아 셸린저 그렇죠. 정말 아무 네. 내용 없는데 이 책은 항상 인용되고 맞습니다. 항상 살인범들이 살인 전에 읽었던 책이고 또 한 가지는 네. 잭 케루악의 온더로드예요. 네. 이 책을 빼먹으면 50, 60, 70년대 히피와 여행자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제 우리가 읽히지 않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70년대 대한민국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해외여행이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미국은 이미 그때 생산이 이제 풍요로워져서 50년대에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대학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더니즘을 아직 겪지 못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그때 아직도 전근대 사회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런 히피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겪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그 잭 케루악 소설이 잘 이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 잭 케루악에 나오는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동을 했으면은 바로 잡혀갔든지 그렇죠. 뭐 삼천교육대 같은 데로 끌려가서 이제 정신개조, 육체개조로 당했을 사회 부적응자로 그렇죠. 찍혀가지고 네.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하루키 위스키 성지 여행책도 좋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예. 아, 그 책은 네.
사실은 이제 한도사님도 굉장히 그 좋아할 것 같아요. 한도사님이 그 책을 또 보고 또 실험을 해보셨잖아요. 실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하루키 네. 책을 읽다가 다 집어 던졌어요. 네. 제가 김훈 선생님의 책을 끝까지 읽은 게 없고 네. 항상 읽다가 집어 던졌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네. 하루키 책도 앞에만 읽다가 항상 집어 던졌는데 네. 이 위스키 여행 책만큼은 끝까지 완독을 했어요. 네. 왜 위스키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위스키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본인이 거기 가서 현지에서 현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싱글몰트 위스키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신선한 석굴에다가 위스키를 한 잔 끼얹어서 한 입에 먹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탐구 정신이 발동해서 과연 노량진에 가고 신선한 정말 좀 상등품 비싼 거, 네. 비싼 석굴을 스티로폴 한 박스를 샀어요. 어이구야. 예. 꽤 비쌌어요. 네. 가져다가 이제 위스키를 싱글몰트를 그것도 아일라 거를 여러 병 갖다 놓고 네. 그래서 라프로익도 갖다 놓고 라가블린도 넣고 뭐 몇 개 갖다 놓고 해봤어요. 네. 맛이 없는 거예요. 굴 비린내만 나지 술맛하고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이 이게 나쁜 하루키. 그래서 네. 욕을 했죠. 하루키가 술맛 모르는 놈 아니야? 아니면 지가 소설 쓴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영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현지 굴을 딱 먹어보는 순간에 굴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북해굴은 우리나라 굴보다 조금 더 작으면서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고 더 고소해요. 그래서 위스키랑 먹으면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굴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굴은 초장 찍어 먹을 때 가장 맛있어요. 네. 위스키랑 먹으면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굴은 네. 시중에 있는 처음처럼 소주랑 먹을 때 가장 맛있고 북해굴은 위스키랑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키가 쓴 말은 맞다. 현지인이 그렇게 먹을 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하루키가 쓴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언더그라운드예요. 그게 사실 네. 아까 얘기했던 옴진리교 사건 파헤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루키가 굉장히 가벼운 맥주와 파스타가 계속 끝없이 나오는 그런 소설만 쓰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일본 사회의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일본 사회에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그 가해자들을 인터뷰를 끈질기게 해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향이 남아서 소설로 쓴 게 1Q84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이런 걸 좋아하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그 이제 이게 이제 여행 서적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보면은 어디 그 여행 이제 책자라든지 여행자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디를 여행하는 뭐뭐뭐를 위한 안내서. 사실 이 제목이 나오게 된 책이 하나 있죠. 또 한도사님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네. 있죠. 네. 처음엔 제목이 하도 재미있어서 읽었는데 네. 이 책은 굉장히 그 덕후를 많이 거느린 팬 추종자를 많이 거느린 네.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범우주적인 거대한 농담입니다. 네. 농담. 네. 외계인이 지구를 철거하려고 해요. 네. 네, 철거를 한대. 근데 철거 공지문을 붙였는데 지구인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엄청나게 먼 별에 어딘가에 그냥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몇 월 며칠 은데 지구 철거함. 네.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재기발랄하고 유쾌하고 캐릭터들도 되게 재미있고 우울증에 걸린 로버트도 나오고 뭐 어쨌든 그래서 블랙 코미디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읽다 보면은 묘한 어떤 그 즐거움, 뭐 쾌락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약간 슬픔 같은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생각한 거는 역시 우주 여행은 해보고 싶다. 제가 인생 버킷리스트에 적혀 있지만 죽기 전에 나는 네. 우주 공간에서 내가 살던 지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스타트rek처럼 저 멀리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고. 근데 우리 죽기 전에는 그 상업 우주 여행, 그렇죠. 관광 네. 우주 여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주가 이제 한 100km밖에 우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네네. 우리가 달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려면 아마 한 30년 뒤라고 해도 그 정도 여행하려면은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돈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내가 아는 최고로 맛있는 술을 한 병 마시면서 보고 싶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에요, 사실. 이게 갑자기 패러디 또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여행을 상상하는 청취자를 위한 안내 방송. 여행 상상. 좋습니다. 여행 상상. 멋집니다. 네. 그리고 한도사님이 지금 우주 여행을 얘기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예. 손효원 씨라는 분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처음에 1990년 7월에 이 책이 나왔어요. 네. 책 제목은 홀로 떠나는 세계 여행인데 네. 상하권 2권입니다. 유럽 편이 있고 아시아 편이 있어요. 이 손효원 씨가 당시에 이제 저보다 먼저 여행을 했던 여행 선배인데 이분이
여행을 하고 90년에 이 책을 냈죠. 지금 이제 유럽편, 아시아편인데 여행 가이드북과 개인 여행기가 그냥 이렇게 적절히 섞인 그런 성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재미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하고 유럽 여행하고 뭐 이집트 돌고 인도 가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대학 3학년 때 본 거예요. 복학하고 3학년 때. 그리고서 정말 구체적인 거죠. 이건 박경호 씨의 배낭족이 가슴에 불을 질렀다면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네. 바로 나보다 조금 앞에서 네, 이 사람이 네.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정말 달달 외우듯이 읽고 이 책을 보고서 휴학기를 바로 냈죠. 그리고서 여행을 떠나서 그때 세계 일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참 중요한 책이었고 당시에는 꽤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잊혀진 책입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행 정보로서도 가치가 없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여행의 선배님이신 손효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 책에서 뭔가 여성 여행자로서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굉장히 이것은 객관적인 책이었어요. 어떤 개인의 감성도 별로 없고 그런 표기가 없고 여성을 위한 배려나 뭐 이런 팁도 적혀 있진 않았어요. 순수하게 어디를 난 여행을 갔고 여기는 호텔이 뭐가 있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스트라다님은 여성 여행자 와일드 이 영화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세가 요즘 보면은 사실은 여행기가 초기에는 여행 작가들이 성별로 보면 대한민국의 여행 작가들이 거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보면은 여가 한 뭐 남팔 여이였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5대5 네. 앞으로는 이제 이게 역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역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대 한 초 중반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남성 작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이죠. 네. 그때 이제 인도 다음으로 네팔, 히말라야 열풍이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강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히말라야 책을 많이 쓰신 이제 시인 김홍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본업은 의사시지만은 티벳에 완전히 꽂혀서 먼저 티벳 책을 계속 내고 계시는 이면담 이면담 선생님. 선생님. 네. 그다음에 원래 이제 언론인이고 시도 쓰면서도 또 산악인이면서 또 그쪽 연기를 많이 쓴 박인식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박인식 선생님. 예. 요 분들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세 분의 개성이 좀 다르지만은 저는 또 세 분이 다 친하시죠. 친하죠. 예, 또 세 세 분 다 분이 친하세요. 술 네. 친구들이시죠. 근데 이분들 이제 글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특히 저는 김홍선 선생님의 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좀 굉장히 건조하게 원래 시인이니까 글을 잘 쓰시니까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러면서 또 여행기라는 특성을 놓지 않고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그 서점에 가보면은 거의 그 작가들의 이름이 거의 여성들이더라고요. 네. 서양에서도 보면은 여성이 주인공인 여행기가 크게 히트를 쳤죠.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와일드 4285km라는 이제 그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이제 사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반드시 한번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네, 요 얘기가 그 네. 미국에 정말 긴 그 걷는 길이 있는데 퍼시픽 크러스트 트레일이라는 길을 PCT. 걸은 거죠. 네. 예, 멕시코 국경에서 출발해서 미국 서부를 쭉 따라서 캐나다 서부의 국경까지 산맥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렇죠. 예, 네네. 예. 무려 진짜 4,285km라고 돼 있죠. 그렇죠. 산티아고가 몇 킬로인가요? 산티아고는 도시를 800, 지나고 800km. 네네네. 800. 네. 예. 근데 여기가 훨씬 힘든 게 여기 완전 산속이고 텐트랑 먹을 거 다 짊어지어 그렇죠. 가야 되고 곰도 나타나고. 곰이랑 별별 네. 동물들이 다 있다는 네, 거죠. 네. 예. 저도 영화 보고 왜 저런 짓을 할까 네.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그 올해 추석 때 그 KBS에서 그 PCT 다큐멘터리를 사부작을 했어요. 굉장히 잘 찍어서 어느 팀이 찍었나 보니까 참하고도 아하. 팀이 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는데 사실 이 그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좀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그렇죠. 주인공이 고난을 겪었는데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이 다시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굉장히 스토리가 전형적이지만은 굉장히 그 감동과 울림을 줬던 게 이게 실화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여성이죠.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여성인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자기가 믿을 사람은 오직 엄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정말 천사처럼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엄마가 이제 암으로 죽고 나니까 방황을 하면서 이제 마약 중독, 섹스 중독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데도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뭐
그렇게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당하고 정말 인생에 이제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어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PCT 이제 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책자를 우연히 보고 이제 여기라도 가자 해서 이제 여기를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정말 초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짐을 못 꾸려가시고 일어설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신발도 자기에게 맞아요. 안 맞는 걸 가져와서 예. 뭐 발톱도 빠지고. 온갖 개고생을 이제 해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적응을 하면서 영화의 중반부에 부터는 이제 사람이 서서히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영화는 이제 그 배우가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을 했는데 정말 그런 감정의 변화 같은 걸 잘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영화에 몰입을 하면서 보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바뀌는 순간을 보면서 점점 여행을 통해서 성숙하고 바뀌는 순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그 비슷한 감정도 많이 느꼈고 주인공에게 이입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최고 긴 트레킹을 해본 게 뭐 이렇게는 없고 그냥 히말라야에서 예전에 뭐 안나푸르나 왕복 베이스 캠프 트레킹 일주일짜리. 예. 저는 일주일인데 그 산꼭대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3일 더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ABS에 3일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3일 있었어요. ABC라고 하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다들 예. 올라가서 하루 자고 아니면 아침에 와서 찍고 바로 내려가는데 저 혼자만 거기 4일 있었더니 셀파부터 다 쳐다보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 해서 난 얘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있겠다. 일단 고소 적응이 잘 된 고소적응이 잘 성공적인 됐죠. 사례네요. 예. 아, 저는 그때 1월에 올라갔는데 제가 네. 내려올 때 네팔리들도 다 문 닫으면서 내려오는. 아, 왜냐면 그래요, 옷 맞아. 폭설이 오니까. 네. 그리고 내려오다가 제가 폭설을 만난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좀 문명 세계와 떨어져서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막 그 인간이 이제 그 자기 밑바닥까지 좀 내려가잖아요. 그쵸. 첫 번째 내가 항상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왜 이 개고생을 돈 주고 하고 있을까? 여행에서의 명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이 집 떠나면 개고생. 네. 여러 가지 수많은 명언 뭐 박은호, 괴테 뭐 수많은 명언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행의 명언은 두 개예요.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거. 이 집 떠나면 개고생.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여기 왜 왔지? 여기 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 이제 오지나 고생을 하면은 도시에 들어가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제 그 과정을 딱 마지막에 이제 그 딱 겪으면서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네. 쾌감, 환호 막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한번 꼭 그 책이라든지 영화를 정말 그 내가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을 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제목을 가진 인투 더 와일드 영화 보셨어요? 그건 안 봤습니다. 아하. 네. 그거는 뭔가 펼쳐지다가 갑자기 독초를 잘못 뽑고 죽어버려요. 그래요? 허무하네요. 네. 네. 뭐. 이 근데- PCT 트레일은 네. 한국인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여행대학에서. 예. 네. 아, 그분이 여행대학에서 강의를 하나요? 여행대학에서 이수연 씨라는 젊은 분이 20대 초반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래요? 또. 예, 강의했었어요. 용감하네요, 아주. 예, 예. 제가 어제 그 찾아보니까 네. 어떤 이제 한국 남성분 30대 초반인데 네. 이걸 이제 그 종주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그 딱 180일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가보고 싶은데 벌써 이제 저도 지금 180일 동안 비울 시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약간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행의 두 번째 명언이 등장합니다. 네. 항상 가슴 떨릴 때 떠나야 되는데 다리 떨릴 때 이제 이런 코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180일에 주파하려면 지금 네. 계산을 보니까 하루에 평균 23km씩 매일 걸어야 그것도 해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평지가 아니죠. 완전 산을. 그래서 제가 네. 듣기로는 들은 바로는 이 트레일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잖아요. 네. 마을에서 식량 보충을 하면서 휴식을 한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산에서 걷는 도산거리는 하루에 네. 30km 이상을 걸어야 될 겁니다. 산에서. 그렇죠. 산티아고는 근데 거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거의 이제 처음 구간 외에는 거의 평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저 불교의 수행법 중에 보면 상행삼매 쪽의 수행법에 네. 하루에 긴 거리를 계속 걷는 오랜 시간을 몇 날 며칠 걷는 수행들이 있어요. 네. 사람은 걷기만 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네네. 방편이죠. 수행의 네. 방편.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긴 트레일을 걸어낸 의지의 사람이라면 네. 걸으면서 사실은
선방에 3개월 있었던 스님 이상의 어떤 깨달음을 분명히 얻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라스트라다님이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그 얘기하니까 네. 요즘에는 근데 여행서 네. 중에 다리 떨리는 그 중년 세대들을 아니면 실버 세대들을 위한 여행기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제일 요즘에 잘 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 임택이라고 네, 그 네. 마을버스 은수, 마을버스, 예, 예, 종로구 유명하죠. 마을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거의 700일 가까이 677일인가 네, 여행하신 임택 작가님 계시죠. 이분이 근데 나이가 꽤 있잖아요. 50대 중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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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이분 이후에 버스 가지고 여행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저는 저희 지금 불가리아 쪽에서도 네. 버스 타고 여러 명이 여행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사람들을 네. 만나기도 했어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분의 어떤 걸 뭐랄까 따라한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탈 것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을 버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트랙터 몰고 여행한 사람 있죠. 우리도 아는 그 사람 전에 있죠. 있었죠. 예, 여행대학에? 여행대학 총장님이 네, 반기 트랙터로 여행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책도 맞습니다. 내고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네. 점점 이상한 것을 타고 여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오토바이 중에 중국제 배달 오토바이 시티백 있잖아요. 네. 시티백 몰고 네. 유라시아 전체 대륙 횡단을 나섰는데 네, 네, 사실은 그 기종이 예. 대륙 횡단을 할 정도의 어떤 그 출력이 안 나옵니다. 네. 고장은 별로 없지만 네. 그런 사람도 봤고 더 심한 사람은 50cc 스쿠터 몰고 떠난 여성도 봤어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예, 저는 점점 여행기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중에 보니까 그 킥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짧은 구간은 다 킥보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그 교통비를 안 들이고.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시내 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타고 여행하는 여행의 최고봉은 최근에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승진 선장님 같아요. 요트. 이분이 네. 요트 하나 사가지고 무기항, 무동력 세계 일주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그 당진항 근처에 거기 있는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적도를 2번 거쳐서 한 바퀴 돌아오신 거예요. 그 책을 읽었고 강의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은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 이 책도 참 영감을 주는 책 같고요. 이분이 그래서 기업체 강의 이런 데 엄청 많이 다니신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탈 것은 저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타고서 네. 대륙 횡단을 하시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대륙 횡단은 아니지만 라스트라다님이 몇 년 전에 몽골에서 하려고 했죠. 노세였나요? 당나귀. 근데 그게 네. 뭐가 걸리냐면은 이제 제가 7년 전에 몽골 여행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이제 말을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말 한 마리 100불 정도에 팔지 않습니까? 더 한 비싼 마리가 한 250불, 250불. 300불 정도. 그래서 이제 타고 한 달 하다가 동안 이제 타고 다니다가 팔고 오셨죠. 팔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그렇게 하는 또 여행자들을 만났어요. 네, 네. 근데 그게 혼자는 안 되고 반드시 팀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말을 2마리를 사야 된대요. 네. 왜냐면 한 마리가 도망이 가버리면은 아니 저 초원에서 밤에 말을 묶고 놨는데 말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2마리를 사와야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여행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횡단을 못하는 게 검역이 걸리는 거예요. 말은 다른 나라로 가려면 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류만 주면 되니까 근데 말은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검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문제가 돼 생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통과가 안 되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는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대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린 네. 섬에 살고 있잖아요. 네. 북한이 그렇죠. 막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또는 오토바이를 몰고 대륙 횡단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통과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중국은 운전면허증 세계 국제운전면허증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네, 네. 유일해요. 네, 네. 그래서 중국 면허를 따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몰 수 없어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배를 타고 붙이더라고요. 뭐 페루 가서 가서 찾는다든지 중남미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발하는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동해에 가서 페리를 타고 러시아 가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예, 러시아에서부터 네. 출발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 우리 중국 통과가 안 된다는 거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은 보면은 여행기가 오토바이 여행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자전거 여행기, 네, 자전거 맞습니다. 여행기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 맞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서 그 또 부사장까지 하시다가 네, 홍은택 씨. 네, 그분도 이제 그 중국 자전거 여행기가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운전면허를 따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딸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필기 시험 보고 실기 보는데 네. 그게 한국말로도 필기 시험 볼 수 있대요. 각 나라별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네, 보고 네. 면허를 따면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네. 중국 현지에서 어떤 오토바이를 사면 좋은가도 이미 기종을 다 선택해 놨어요.
뭐 혼다나 야마, 네. 스즈키 같은 게 현지 공장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오토바이라면 달려보고 나중에 언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날이 오길 저도 이거 바라봅니다.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 중국 오토바이 예. 특집. 제 친한 사람 몇 명은 중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다녔어요 이미. 어쨌든 그 와이드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최근에 발견은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 여행 작가들이 지금 이제 대거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미슐랭님이 또 특히 여성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고 또 많이 조사를 해오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떤 분들이 좀 요즘 있는지. 제가 최근에 네. 이제 여행 대학이라고 네. 그 여행자들이 강연 같은 거 함께 듣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뭐 네.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고요. 거기 가서 굉장히 재미있는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네. 한 분이 김물길 씨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분이 24살 때 떠나가지고 이분도 거의 뭐 2년, 5대륙 46개 나라 여행하면서 이분이 미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400장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그냥 사람들 그대로 똑같이 그리다가 여행 중반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네. 그때부터 이 사람 특유의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네. 그림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엽서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행을 한다. 요런 컨셉을 가진 분들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오기사 오영호 그분이 원래 이제 건축사인데 원래 그분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좀 잘 그렇죠. 그리잖아요. 네. 예전에 원래 그분이 이제 그 그림책이 한 2007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센터에서. 네. 네. 요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 네. 밥장이라는 분도 36살에 그림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네, 네. 때려치고. 저도 지금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글은 언제 쓸지 몰라도 네. 그림도 또 시작하고 있어요. 네. 김물길 씨 책 보니까 그림이 많이 있고 글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책 빨리 쓰실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한 분이 또 안신혜 씨예요. 요즘 네. 유명한 사람이죠. 진짜 잘 나가죠. 하나투어 광고 모델이기도 하고 네. 안신혜와 함께 떠나는 여행 이런 거 모객도 잘 되고. 예. 근데 이분한테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여행 다니기 전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요. 네. 클라우드로. 예, 예. 네. 본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주고 일단 돈을 모으는데 저한테 10,000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서 인증샷 찍어 드리겠습니다. 20,000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티셔츠에 이름을 적어서 또 킬리만자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리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안신혜라는 유명한 사람이 여행하는데 내가 여행비 30,000원을 보탰어. 이런 거 만족감이 크잖아요. 얼마 안 그런 사람도 되는데.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이 금방금방 모객을 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것 지금 같아서.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여행하는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 최근에 봤는데 이거는 두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네. 내가 여행하니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 보내주세요. 네. 안신혜 씨가 또 재밌는 게 원래 되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예. 돈이 없었는데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각종 알바를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은 여행 작가인데 강연 다니고 뭐 광고 모델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대기업 정규직보다 더 많이 버신대요. 최근에 가장 성공한 젊은 여행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영웅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무슨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어디 정복해야 될 무슨 땅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개발 산업 플러스 여행이 합쳐진 영역에서 여행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분석으로는. 네. 영웅성을 자랑하기에 여행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된 거죠.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보여줄 만한 우리는 플랫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인스타라든가 그렇죠. 페북이라든가 블로그가 있으니까 음. 예전처럼 출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상인들이나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여행을 다녔다면 지금은 엘리트나 뭔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한 것 자체가 자본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 자본이라는 표현이죠. 네네. 혹시 여행 자본이라는 원래 단어가 인류학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자본이라는 개념에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아니, 요즘에는 그러니까. 음식 자본이라는 말도 붙이고. 그러니까 자본은 그 피에르 부르디웨가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이 세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행 자본이란 말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리는데 네. 이거는 미슐랭이 처음 명명했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라는 거죠. 좀 찾아보고 다른 사람이 네. 안 했으면 제가 빨리 예, 찍어야죠. 미슐랭이 이건 처음 만든 것이다라고 네, 명명을 하고 발표를 하면 나중에 네. 굉장히 전 이건 자본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인류학자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행 자본 개념으로 한국의 여행 문화를 분석한 첫 인류학자인 건 확실해요. 아, 네. 정말 훌륭한 분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주목하는 여행 작가들 있으세요? 요즘 시대를 잘 보여주는? 지금 저 요즘 시대를 잘 보여주는 네. 이제 여행 작가들도 있지만은 네. 이제 사실은
과거의 위대한 여행가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위대한 여행가들 나오기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모든 지리와 장소들이 다 발견이 됐고 이제는 뭐 첨단 그 장비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이제는 전 세계 어디나 뭐 고비 사막을 가든 뭐 아바나 뭐를 가든 아마존의 정글을 가든 와이파이와 인터넷이 다 터지는 세상이잖아요. 위성 전화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 목숨 걸고 여행할 시대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찬삼 교수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여행이 곧 모험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탐험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에 좀 침략해 뭐 콜럼부스 뭐 마르코 폴로 제국주의 네. 천병이었다고 천병이었죠. 얘기하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을 했던 건 사실이고 뭐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외에도 또 우리가 그 정수희 교수님의 번역을 통해서 잘 아는 뭐 아랍에 또 유명한 여행가들이 많았잖아요. 이븐 이븐 바투타. 바투타 바투타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해초 네. 스님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중국의 현장법사. 현장법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위대한 여행가들의 책들을 또 고전 책들을 한번 모아서 다음에 그것도- 한번. 그건 다음에 또 따로 한번 특집을 한번 재밌겠네요.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만들고 우리 시대를 비추고 그런 여행 책들을 묶어서 3부작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과 의견 좀 궁금합니다. 네,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청취 소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은 여행을 상상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안내방송 여행 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my time.